닉슨 쇼크 이후 연준의 금리 정책이 독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월가의 금융자산가들,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 쪽에 유리한 금리 정책이었다는 거죠. 우파는 세금을 덜 걷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좌파 정부는 복지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목적은 똑같아요. 둘 다 자기 지지층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거죠. 구조적으로 화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달러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네가 갚으라고. 2026년 미국의 금리 인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26년에 미국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통화량이 늘어날 거고 자산시장은 저는 거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산시장은 이제 화랑새를 띄겠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번 금리를 인하했었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시작했잖아요. 9월 달에 한번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 이제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연준이 이제 두 가지 책무가 있는데 하나는 물가 관리하고 하나는 고용시장 안정이잖아요. 근데 파월이 9월달 연준 FOMC 회의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고용시장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실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낮추면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시장은 안정이 되는 대신에 물가는 올라가죠. 금리를 올리면 고용시장은 불안정해지고 물가는 내려가죠. 그러니까 연준의 이중 책무가 사실은 상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 불안이 이제 지속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물가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또 고용시장 불안정,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니까 이제는 경기를 살리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4.75% 정도에서 3%대 2%대 정도로 낮춰야 이제 고용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번 10월달하고 이제 연말까지 두 번 정도를 낮춘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스몰 스텝으로 가면 이제 0.5%포인트 낮춰지는 거니까 그래도 4%대거든요. 그러면은 1%포인트 이상을 내년에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면 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 말을 할 때 트럼프가 연준을 흔드는 게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전제는 연준이 지금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독립적인데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개입을 하는 게 그렇다면 행정부의 압박으로 현재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지금 연준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눈에는, 일론 머스크의 눈에는, 그리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정책은 자산을 배분하는 분배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금리의 정책에 따라서 경제에서 부유층, 중산층, 하층민 어느 쪽으로 자산이 가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배 구조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양극화가 사상 유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1%의 자산이 나머지 99%의 자산보다 많습니다. 그럼 옛날에 10%가, 그러니까 8대 2라고 해서 20%가 80%보다 자산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가 미국의 자산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난 닉슨 쇼크, 그냥 짧게 따지면 닉슨 쇼크 이후 법정화폐의 상태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산가,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자산가들, 특히 어떤 실물자산가들보다는, 그리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등의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 쪽에 유리한 금리 정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S라고 해서 부동산 유동화증권 같은 것들을 연준이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연준이 미국 국채만 사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부동산 유동화증권을 샀다가 풀었다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키워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연준의 월가 금융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그걸 대출받아서 자산을 사는, 주식과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그렇게 연준의 금리 정책은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금융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실제로 그 메인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산층들은 붕괴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연준이 독립적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 독립적이지 않았다라는 이 전제를 인정하면 트럼프가 금리 정책을 미국 중산층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중립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 개념이 혼동스러울 수 있고 생소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 독립적이었다면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양극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특정 계층, 자신의 지지층들을 위한 금리 정책을 펴라고 압박을 가하면 연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제는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제조업 중산층에게 유리한 금리 정책을 펴라고 압박한다. 이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회귀하기 위한 압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은 독립적인데 왜 트럼프가 못 살게 구느냐? 파월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트럼프나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면 파월이 지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금리 정책을 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금리 정책을 펴라고 압박을 가한다고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워렌 버핏, 제롬 파월이 달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거대한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워렌 버핏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의 대부고 제롬 파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자본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준의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뭔가 불안하다라고 경고할 때는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달러 정책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낮춰서 달러가 많이 발행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싫죠.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싫죠, 당연히.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미국이 채권 발행을 중단하고 아니면 조절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너 지금 트럼프 너 하고 있는 정책이 내 자산에 내가 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전 세계의 양극화도 커지고 또 사실은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사실은 달러를 건전화시키려는 얘기가 우리의 이해관계와도 맞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부합하는 얘기와 부합하는 쪽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러면 좋은 선이냐라는 거는 따로 떼서 봐야 돼요. 그게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조적으로 저는 달러는 모든 화폐가 그래요. 모든 화폐가 정부나 특정 기관의 발행권을 독점시켜 줄 때에는 발행이 남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겹치면 화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머릿수잖아요. 내가 더 많은 표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전제주의 국가는 그냥 군사력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안 써도 내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거기에다가만 돈을 쓴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왕권이나 오히려 전제 독재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화폐를 이렇게 남발시킬 이유가 민주주의에 비해서 적어요. 근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미국, 우방국, 일본, 호주, 영국, 이제 서유럽 같은 나라들이겠죠.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보수 정권은 우파는 세금을 덜 걷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그리고 좌파 정부는 복지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목적은 똑같아요. 둘 다 자기 지지층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거죠. 구조적으로 화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달러예요. 왜냐면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방법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화폐 발행 비용을, 그 모든 비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70억 인구한테 3억 인구인 미국을 벗어나서 그 30배가량, 25배가량인 글로벌 시장으로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기 이전에 비해서 30배 정도 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은 그렇게 했고 37조 달러 정도의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한 6조 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유통되고 나머지 30조 달러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30조 달러 정도만큼의 인플레이션과 화폐 발행으로 글로벌 구매력을 미국이 갈취해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타락했고 앞으로 더 타락할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다면 이거를 건전화시키는 방법은
채권 발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죠. 빅테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채권을 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 달러를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채 수요를 계속 찾아서. 국채 수요를 찾으면 단기적으로 안정되죠. 하지만 채권은 계속 발행돼서 암세포는 계속 증식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암세포를 도려내는 게 아니니까. 방사능 치료를 받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암세포를 계속 키워도 내 몸무게를 늘려서 조금 더 살 수 있게 연명이 시켜주는 상황인 거죠. 미국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나요? 미국의 부채 문제요?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부채를 실제로 세금으로 갚으려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스페인 정부, 네덜란드 정부, 영국 정부, 지금 미국 정부잖아요. 그럼 모든 정부는 특히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생긴 다음부터는 정부의 조폐청이라는 곳에서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화폐를 발행해서 사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중앙은행이 거의 0% 금리로 그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나중에 가서 그걸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빚을 갚고 싶어 하는 권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스페인하고 네덜란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채권자들에게 폭력을 쓴 거예요. 내가 한 1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거 안 갚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권력자들은 그 방법을 썼어요. 스페인 왕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 금융 세력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썼죠. 그 해상 뭐라고 하죠? 무적 함대 유지 비용을 금융 세력들한테 돈을 빌려서 금을 빌려 썼죠. 그걸 갚으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갚을 때가 되면 이게 뒷간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처음에 아쉬울 때는 가서 제휴를 해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으려고 보니까 내가 군대가 있는데 나한테는 저 죽여버리면 내가 안 갚아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죽였어요. 아니면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유대 금융 세력이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무너지고 어차피 이제 빚이 많아서 갚을 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왕실 권력이 이미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는 얘기니까 망할 때가 됐던 거죠. 그럼 네덜란드가 이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영국이 해상무역을 장악했죠. 이게 결국은 금융세력들 이동 경로가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럼 미국도 그러면 금융세력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월가 금융세력들을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연준한테 37조 달러를 지금 빌렸는데 연준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월가를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자신들이 갚아야 될 실질 구매력을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38조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의 현재 가치의 37조 달러로 갚으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화폐를 3배를 발행해서 37조 달러의 구매력을 3분의 1로 10조 달러로 줄였어요. 그럼 내가 갚을 돈은 실제로는 10조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탕감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내가 군사력을, 내 친위대를 보내서 채권자를 죽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화폐를 많이 찍어서 채무, 빚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보다 화폐를 3배 발행하면 37조 달러가 약 10조 달러 정도로 빚이 줄어들죠. 미국은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줄어든 27조 달러는 누가 갚는 거냐? 달러를 쓰고 있는 우리가 갚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전 세계 70억 인구한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가 갚으라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근데 장난하는 거죠. 미국 정부하고 의회는 정부 셧다운과 그 다음에 재개를 사실은 결과는 알아요. 누구나 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셧다운 해가지고 그 폐쇄하겠습니까? 네. 의회도 그걸 원하지 않죠. 그 야당과 여당이 부채 한도를 놓고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야당은 그걸 빌미로 조금 더 많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죠. 트럼프는 지금 막무가내니까 그러면 그냥 셧다운 시키라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 공무원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고. 근데 실제로 셧다운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는 또 재개를 해야 되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바이더 딥의 기회인 거예요. 셧다운 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자산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미국의 이런 농간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산을 사야 돼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그대로죠. 약간 작년, 재작년처럼 경기 안 좋다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건 늘 있어 왔던 얘기고 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보다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지는 과정.
이 과정이 어떤 반전의 요소가 없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인구 구조를 또 보면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령화라는 게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뭐 21%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초고령 사회도 질이 좀 다른 게 그 전기고령층하고 후기고령층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75세 이상을 후기고령층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양이라든지 돌봄 이런 쪽에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초고령 사회라 하더라도 전기고령층이 많은 사회예요. 이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비용이 훨씬 지금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재정 문제도 지금까지는 뭐 드러난 걸로만 보면은 현재 상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조금 있으면 금방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까지 고령화 진전 정도는 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덜한 편이거든요. 특히 후기 고령층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뭐 GDP 대비 부채 비율 100%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먼 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경제 활력이 있는지 뭔가 나오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은 또 신산업이 이제 나타나질 못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저는 꼭 그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 활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활력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새 보면은 그동안 예컨대 아주 오래된 기업들, 뭐 삼성, SK, 현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같은 기업, 이름은 같은 기업이지만 주력 산업이 많이 변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산업이 됐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이렇게 잘 만들더라. 자동차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졌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도 신약 개발은 우리가 뒤처지지만 바이오 시밀라,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들고 이런 쪽에서는 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제약이라고 해서 단순히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비슷하게 실험 단계에 있는 걸 가져와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TSMC가 반도체에서 하는 역할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이 첨단 제조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IT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또 뭐 인력들도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걸 잘 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규제에 막히는 게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2000년대, 한 9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실제로 의료 학술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논문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고 정말로 기술도 뛰어나요. 우리나라 의료진이. 그리고 IT가 우리나라가 발달해 있는데 스마트 헬스는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뭐 장벽이라든지 데이터 활용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관련된 규제들로 인해서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서 성장 동력으로 계속 신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요. 또 재정도 재정의 건전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이나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 뭐 다 서로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뭔가 사회적 타협을 좀 끌어내야지 그러면은 아마 민간에서 이런 성장 동력들은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게 이렇게 성장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산업 간의 융합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려면은 좀 규제 체계도 바뀌어야 될 테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근데 이거는 어떤 누구 한 명의 노력이 아니라 좀 국민 전체가 같이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그 노량봉투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노조에 더 힘을 실어주는 법이죠. 물론 이제 그 뜻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게 뭐 잘못된 면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지적하기로도 우리나라의 그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또 물론 그 노동 권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로자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는 조금 그게 한쪽으로 조금 과하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은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고 기업 환경에는 조금 더 이제 악영향을 주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이것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기업 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2024년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자영업 시장 얼마나 심각한가요? 작년 사업자 전체 기준 폐업률이 이제 9.04%. 그러니까 작년에는 9.02%니까 비슷한데 약간 올라갔죠. 근데 이게 이제 사업자 10명당 1명씩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9%라고 할 때 소매업에서는 이게 29.7%, 음식점업에서는 15.2%, 이게 합치면 45%예요. 폐업한 그 업종 중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전체 폐업하는 것 중에 도소매하고 음식을 합치면, 그러니까 소매하고 음식을 합쳐서 한 45%가 이제 그쪽에서 폐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폐업률은 비슷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기 침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유통 구조가 바뀌면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점포 소매업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런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자영업이 침체되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게 아까 제가 전자상거래 쪽이 뭐 증가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그쪽에서 완전히 100% 보존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수가 좀 활력을 잃은 상태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고 경제 안 좋다는 소리가 많이 체감될 정도로 느껴진 게 언제쯤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코로나가 가장 큰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뭐 어렵다는 얘기는 쭉 있었죠. 별로 안 좋다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컸고 또 코로나가 좀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바꿨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뭐 회식 문화도 많이 줄고 모임 문화가 줄은 다음에 그게 100%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크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좀 되살아난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가 갔을 텐데 그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글로벌 경기랑 다 뭉쳐 있는 거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다 좋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동안은 미국만 나홀로 호황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별로 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크게 새로운, 그러니까 한번 흔들리면서 이제 약간 전체 세계 경기가 약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큰 충격이 오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그 2008년도에 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큰 드라마틱한 다운은 아닌데, 저는 전반적으로 썩 좋지가 않은 상황. 여기서 기업 활동까지 위축이 된다면은 더더욱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처럼 뭐 그런 그 노동 인권을 막 누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막 재정 위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그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요새 막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거기는 아직 선진국이 되기 전이고 그게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지 폴란드나 체코 같은 경우도 그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죠. 그쪽이. 그다음에 몇몇 나라 아주 소국들 뭐 에스토니아나 슬로베니아 이런 데도 지금 소득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이제 인구가 워낙 작아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물론 덴마크나 네덜란드도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네덜란드도 인구 1000만 이상의 국가인데 거기가 그렇게 건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또
유럽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첨단 기업, ASML 같은 기업들이 뭐 또 나오고 있고, 물론 유럽에도 뭐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기업이 중에 하나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경제가 그래도 이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대니까 네덜란드도요. 그렇게 지금 복지가 잘 돼 있고 상당히 거기도 고령화가 심하거든요. 오래전부터 완만하게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인데도 그걸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는 이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회적 타협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덴마크의 개혁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플렉시큐리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개혁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니까 해고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죠. 시큐리티,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의 이제 조합인데 플렉시큐리티라는 그런 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해고를 자유롭게 하니까 그러면은 직업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해지니까 사람을 더 잘 뽑아요. 대신에. 뽑아서 정규직으로 쓰다가도 해고가 지금 이제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해고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정규직 자체를 아예 안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뭐 이직도 더 자유로워지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은 있는 거고 그게 꼭 반드시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실직된 사람들한테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회 보장은 또 확실하게 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죠. 그러고 나서 덴마크 경제가 확실하게 또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의 특성인 거고 그거는 나라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회적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부분적으로는 좀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경제의 특성을 봤을 때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저도 그래서 큰 방향은 기업 환경은 좀 개선을 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또 재도전하고 다시 고용이 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너무 자영업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고용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지금은 오히려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노조를 만들 필요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이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15명이 종업원 15명이 넘어가면 노조가 의무화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14명에서 더 이상 고용을 안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그 이상 확장을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은 아예 기업을 2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 안에 기업이 2개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굉장히 불편하죠. 서류도 2번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기업은 조금 이제 기업 환경은 좀 좋게 하되 어떤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쪽을 좀 강화하는 방식. 이게 저는 덴마크식 모델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또 맞느냐. 이제 그건 어느 선까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정말로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정말 좀 진지하게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회적 합의 얘기한 거 사람들이 그게 뭐 쉽게 될 것 같으면 진작했지. 그거 몰라서 못했겠냐 그러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걸 갖다 시도하겠다는 얘기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양극단으로 가서.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제의 현주소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미국이 지금 사실 한동안 보면 뭐 미국 나홀로 호황하다가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집권하기 전부터도 좀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집권한 다음에 관세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요새 보면은 미국 경제는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그냥 불확실성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망하거나 이런 건 침체로 빠졌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기업도 성과가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혼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에서 지금 제일 큰 뇌관은 역시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인데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0년대 초반에는 한 60% 수준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100%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이제 120%까지 올라왔죠. 이 120%라 그러면은 정말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고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37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되고요. 이게 한화로 계산하면 5경 원이 넘어요. 당시 5경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조까지는 많이 세도 경은 잘 안 나오는데 경이 나오고 이자 비용으로 하면요.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 그럽니다. 1조 달러면은 1,400원으로 계산해도 이게 1,400조잖아요. 이자 비용이. 이게 하루에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걸 365로 나누면은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4조 원이고 시간당으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걸 20달러 나누면 시간당 1,700억 원이 넘어요. 초당으로는 계산 안 해봤는데 초당으로 해도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는 게 지금 국방비가 이거 1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1조 달러 뭐 넘느냐 마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국방비가 넘는 액수가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미국은 물론 기축통화국이니까 그 부도가 날 위험은 없어요. 국가 파산의 위험은 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지만 뭐 디폴트 얘기도 뭐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미국 뭐 국회 내에서 얘기고 근데 이게 국가 파산까지는 뭐 그런 위험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긴 하지만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이자만 이렇게 그냥 막 국방비 이상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비효율이고 정말 엄청난 그 사회적 손실이 되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2025년도 재정 적자가 한 1조 7천억 달러 되는데 이게 GDP 대비 5.6%인데 요것도 트럼프 감세안 같은 게 다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6% 넘어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 중에서 보면은 이게 정부 지출이라는 게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지출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연금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게 의무 지출인데 이게 한 60% 되고요. 그 다음에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가 그때그때 재량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7%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가 이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감세가 지속되면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고 후년에 가면은 이게 GDP 대비 이제 6.6%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조 달러를 넘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콧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은 28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줄이냐? 재량 지출 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줄여요. 그때 국방비가 아무리 재량 지출이지만 이걸 아예 한 푼도 안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 지출의 일부를 깎는 거죠. 연금이나 의료 이런 거. 이러면 사회가 빵꾸납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오고 사회적 불만도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져서 이게 정부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5월 자료를 확인했는데 미국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이제 5%를 넘어갔어요. 이게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인데 이게 5% 아까 제가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5경 원이 넘는다 그랬는데 여기 5경 원의 1%면은 500조 원이잖아요. 3%니까 1,500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만약에 5%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 부채의 이자가 뭐 20년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물, 뭐 30년물 많이 있긴 한데 제가 그 대충 계산해서 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5경 원이라 그랬잖아요. 1% 늘어나면요. 1년에 이자 비용이 500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가 좀 넘죠. 70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거 뭐 우리나라 막 예산하고 비슷한 액수가 1% 국채 이자가 높아지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꾸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이러한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고 금리를 내리라고 자꾸 압박하는 이유도 사실 고용 관련되고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는데 이 금리하고도 좀 관련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채마다 다 다른데 만기일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만기일 돌아오기 전까지 갚아야 되는 기간까지 어쨌든 금리를 1%만 내려도 이게 얼마만큼 세이브 됐냐 뭐 이런 거 계산을 다 하겠죠. 내부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리 인하에도 저렇게 목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불확실성을 높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됐으면 관세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그 미중 갈등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거는 일정해요. 실제로 제가 그 2020년 그때 글로벌 타임스라는 미국의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본 만평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상징하는 게 코끼리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게 당나귀인데 둘이서 활을 들고서 서로 등을 쥐고서 사이가 굉장히 나쁘니까 쏘는데 쏘는 관역은 중국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굉장히 다른데 차이나 배싱이라는 거 하나만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라는 거는 뭐 트럼프라는 꼭 개인 때문이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현재의 기조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고 기술 패권 경쟁이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서 관세 폭탄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급하게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그다음에 무역이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뭐 무역량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의 분절화 그러니까 미국 쪽, 중국 쪽 이런 식으로 분절화되면서 예전에는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지낼 때는 가장 싼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기도 하고 원재료도 사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원자재 같은 것도. 근데 이제는 그게 가장 싼 데가 아니라 싸더라도 우리 편 공급망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딱 칼로 자르듯이 단절은 당연히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섞이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워렌 버핏, 제롬 파월 등 달러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의 위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그 제롬 파월은 그래도 그나마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파월 의장하고 조금 이제 금리의 문제로 다 갈등을 빚고 있죠.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입장은 금리를 자꾸 낮춰가지고 통화를 증발한다든지 인플레가 가속화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의 위상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뭐 그런 건 눈치 볼 것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이죠. 지난 5월 달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뭐 은퇴 뭐 선언하고 막 이러면서 재정 적자와 신용 등급 하향의 그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럼 달러의 신뢰가 약화되고 재정 정책 자체가 아예 쓸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급속히 붕괴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섬뜩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파월 의장의 입장도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또 약간 이제 완화적인 얘기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 전쟁 이후 어떤 불확실성이 찾아올 것으로 보시나요? 관세 전쟁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 내면에 있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기술 패권 경쟁이고 요새 흔히 뭐 많이 얘기하는 그 투기 TDS 함정이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강대국이 있고 도전하는 국가 패가가 와서 경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전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냉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으로 벌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냉전으로 끝난 거는 미소 경쟁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열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냉전인데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거죠. 치열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미국의 입장은 과거에 지금 이제 그 라이트하이저 그러니까 전에 그 무역 대표부를 했던
트럼프 1기 때 무역대표부를 했던 라이트하이저의 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그 책에서 보면은 현재 트럼프 정책의 기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역대표부가 그리어죠. 네, 그리어가 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입니다. 뭐 제자 겸 비서 겸 그래서 생각이 똑같아요, 두 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WTO 체제에 중국이 가입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무역이 과연 자유무역이었냐, 아니면 미국만 가드를 내리고 나머지는 가드를 올리고 있었던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한데, WTO에 처음에 가입할 때는 중국한테 어느 정도 유예를 많이 줬죠, 이것저것.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중국도 경제가 성장했고 이제는 과거에 개도국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규모로 봤을 때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느냐. 다른 나라에서 뭐 기술 훔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침투, 뭐 공자학원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도 공자학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대표적인 그 중국 정부의 아주 그 스파이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기술만 뺏기고 쫓겨난 사례,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입장입니다. 라이트하이저의 입장인데,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다 관세를 풀어주고, 그리고 소액 결제 같은 경우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잖아요. 미국은 $800까지는 무관세입니다. 근데 중국은 $10만 넘어가면 관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공정한 무역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읽어보면 또 그 입장에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게, 제가 거기에 꼭 동조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을 독립 이후에, 미국 독립전쟁 이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의 GDP를 합친 것보다 지금 중국의 GDP가 이 미국하고 보면은 더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크다. 그리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면서 미국과 기술 경쟁을 하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을 더 내버려 두면은, 이것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술을 탈취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반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요새 왜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경제 문제만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하고 자기의 외교력을 갖다가, 이게 두 가지를 갖다가 비슷한 스탠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데이로스라고 지금 조지타운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바이든 행정부 때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국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통령 특별보좌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 담당이었어요. 아시아 선임국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들하고는 많이 만났고, 또 약간은 친중 성향이 있는 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얼마 전에 기고한, 그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 지도부는 경제하고 외교인데, 먼저 경제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경제를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 중국 경제를 성장을 시켰던 축을 세 개로 봅니다. 하나는 가공무역, 두 번째가 인프라, 세 번째가 부동산. 이 세 개로 보는데, 이제 이거를 떠나서 첨단 제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그래서 나오는 게 우주항공, 양자기술, AI,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또 성과도 많이 냈어요. AI에서도 뭐 딥시크 같은 게 나왔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나 뭐 양자 기술도 중국이 굉장히 지금 뛰어나죠. 미국하고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가 아니라 뭐 거의 대등한 입장이라고도, 분야별로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가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거는 그러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도부가. 그리고 외교 안보 쪽에서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서구식 스탠다드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한테도 우리 나름대로의 스탠다드가 있고, 그것이 저쪽 그 현재 흔히 말하는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대응할 만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경제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개인의 작은 희생, 작다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희생, 그 다음에 자립, 평등, 이러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식 타락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렇다고 완전히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유교식 막시즘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쪽에서는 실제로 CCTV에서 그 공자와 막스의 대화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시즘이 상당히 그 유교하고 비슷한 그 일맥상통하는 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본 건 아니고 내용만 이제 좀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자기네 체제를 갖다가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 대응할 만한 걸.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사업이 상당히 손해가 나고 돈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리고 브릭스를 확장하면서 그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반서방 연합을 통해서 자기네 체제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전파한다. 그래서 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경제에서는 체질 개선, 그다음 외교에서는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자기네가 경쟁을 붙인다. 이게 이제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관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이러한 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국공 내전을 직접 겪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뭐 망하는 과정에서 아편 전쟁이 있고 뭐 이러면서 서구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6.25 때도 가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항미 전쟁 원조라 그러죠. 그거를. 예, 그러면서 가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 그 16개 그 유엔군하고 또 싸웠고 이쪽은 뭐 그 소련에 그 당시에 조금 지원이고 체코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그 피해 의식이 굉장합니다. 서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당했다. 근데 시진핑 주석 그 세대는 직접 국공내정을 겪은 건 아니지만 바로 아버지 세대가 겪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중국이 극복을 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 얘기, 100년 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서양의 체제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그거랑 경쟁을 하려고 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그걸 직접 겪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문화혁명을 겪고 시진핑 주석도 하방을 했잖아요.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그러한 사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중국의 그 지도부라는 거거든요. 뭐 요거를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1대1로 저렇게 손해나는데 왜 계속할까? 그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미국의 생각과 이 중국의 생각이 과연 단기간에 그러면은 어떤 타협을 찾을 수 있겠냐?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거는 그 경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했듯이 이번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5월 동주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연합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반서방 연합이라는 형태로 뭉쳐 있는 거예요. 인도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국제 정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전쟁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관세 전쟁이라는 건요. 이러한 큰 틀에서 패권 경쟁 중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그럼 이번에 관세에서 중국하고 타협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타협은 계속 하면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총 들고 싸우는 열전을 하더라도 중간에 잠깐 휴전하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하다가 또 타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관세에서 지금 당장 어느 쪽에 유리하게 끝났다니까 얘가 더 세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닙니다. 이 둘 간의 경쟁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지속될 거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강화되고 경제도 글로벌 공급망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좀 디커플링 되는 디커플링 된다고 해서 과거에 미소 경쟁할 때처럼 공산국가하고 자본주의 이렇게 딱 잘라지진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교류는 하더라도 핵심적인 자원이라든지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마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뉴 노멀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 뉴 노멀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년을 태평성대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태평성대였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이게 지나가서 새로운 뉴 노멀이 아마 정착이 될 겁니다. 2026년 이후 미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망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OECD 자료를 봤는데 지난 6월인가 OECD에서 그 내년도 세계 전망에 대해서 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뭐 올해랑 비슷한 정도로 보고 미국도 25년 그러니까 올해 1.6%에서 내년에 1.5%니까 뭐 약간 하향하는 정도. 유럽은 한 25년에 1%, 26년에 1.2% 이유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잠깐 북미 지역이 전반적으로 약간 하향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비슷한 수준 내지는 약간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지금 프랑스에서도 뭐 총리가 해임되고 그랬지만 그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도 그렇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또 사임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불안정한 요소가 많고요. 분쟁도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또 거기서 특수가 발생하면서 뭐 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다른 식으로 지금 폴란드까지도 뭐 끼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확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 자체가 넓어지는 거. 확전이라는 게 정말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전선 자체가 이 긴장 상태가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OECD 전망은 나왔지만 그 전망은 그냥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기조하에서 다른 무언가 외부 충격이 있으면 그건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보다 계속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뭐 지금 다른 게 그대로라면은 특별히 변화할 거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역시 그 관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중국에서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역시 민생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져서 그래요. 중국에서 요새 막 시위가 난다고 해서 뭐 시진핑 정권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약간 과장된 거고. 왜냐하면요. 중국에서 지금 시위가 나는데 정치 개혁에 관한 시위는 없어요. 과거에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식으로 정치권을 건드리는 건 없고요. 얼마 전에 스촨성 그 장유시에서 뭐 시위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이제 생활이 이제 어렵고 그런데 또 시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또 과잉 진압을 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거지 이게 정치 구호로는 안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도 대학가 중심으로 상당히 시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뭐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하지 정치 구호로는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대부분 다 민생 관련 이슈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는 거의 제한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이게 민생 관련 이슈가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정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민생 관련된 시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은 풀어주면서 적당한 선에서 진압은 하되 이게 이제 어느 선 이상 안 넘어가게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 그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근데 저는 아까 제가 그 중국의 지도부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일시적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게 어느 한계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정말 굶어 주거나 마저 주거나 똑같다면 뭔가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소비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실물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의 물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3.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전년 대비 3.6% 하락. 이게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달에는 0.1% 상승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동안 쭉 마이너스다가 5개월 만에 조금 0.1% 상승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다고 하면 오히려 좋죠. 물가가 내려가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디플레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중국이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든지 뭐가 있었냐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또 엄청나게 높고요. 그러니까 베이징의 사무실 임대료가 올해 들어서 30% 급락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실률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뭐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 1선 도시하고 밑에 지방의 뭐 3선급으로 내려가는 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중국 부동산이 안 좋다는 거는 주로 지방의 3선급 이하 도시거든요.
근데 일선 도시인 베이징이 이 정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중국 전체 부동산이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중국 정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폭락하는 거는 뭐 막을 수도 조금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또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몇 년 전에 왜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사교육이 과열되면 물론 당연히 안 좋지만, 그렇다고 사교육이라는 게 100% 그렇게 싹 없앨 거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잖아요. 청년 실업률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전에 한번 제가 이 얘기 청년 실업을 갖다가 그 사교육을 완전히 잡은 게 상당히 큰 문제였다 그랬더니, 그럼 뭐 사교육 그렇게 많은 게 좋은 거냐 그러는데, 그게 제가 그 뜻은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지 않게 조절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안 그래도 경기도 다운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전면 금지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죠.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달에 21.3%가 됐었거든요. 발표된 게. 그러니까 2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때 베이징 대학교의 장단단 교수라고 여자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거 통계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탕핑족 있죠? 탕핑족을 자발적 실업으로 빼고서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한 게 21.3%라는 거예요. 탕핑족을 갖다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 사람들도 실업자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46%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통계 발표를 멈췄어요, 중국에서. 그런 다음에 이게 갑자기 25년 3월 달에 그동안 통계 발표 안 하다가 뭐 통계 기준을 바꿨다 어쩐다 하더니 청년 실업률이 16.5%로 하락했대요. 23%에서. 근데 이거를 딱 누가 믿겠어요? 뭐가 좋아진 게 없는데 갑자기 실업률이 7%, 23에서 16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믿겠냐 하는 거죠. 더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또 7%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아까 제가 장단단 교수가 얘기한 게 뭐 46%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나마도 그것도 사실은 좀 축소된 거고, 이게 왜냐하면은 고용의 질을 봐야 되는데, 그 ILO 기준이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고용으로 칩니다. 근데 중국에서 왜 기획워커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다 고용된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규직으로 좀 제대로 된 풀타임 잡을 갖는 사람은 사실은 한 30%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실업률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게 청년들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을 갖다가 중국 정부가 정말로 심각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체질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으로만 보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도. 요거는 뭐,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도 중국 내용들이 지금 그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그냥 단순한 성장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가 헝다가 상장 폐지된 부분인데요. 중국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동산이 안 좋은 게 중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이라는 게, 중국 부동산도 보면은 부분적으로 뭐 어디 또 지역별로는 또 괜찮은 데는 괜찮고 막 이렇긴 해요. 베이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이징 중에서도 또 뭐 괜찮은 데도 있고 뭐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이번에 헝다가 상장 폐지된 거는 이게 단순하게 한 기업의 몰락으로 볼 게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블랙락이 중국에서 현지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계속 팔다가 올 3월 달에 마지막 부동산을 갖다가 매입가의 34% 손해나는 손절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분간 중국 부동산이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블랙락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떠났어요. 이제 완전히 블랙락은 떠났고, 작년에 이제 부동산 보면요, 외국 자본이 신규 부동산 매입한 게 59억 달러인데 이게 이제 201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래도 59억 달러는 한 거 아니냐? 네, 판 게 69억 달러입니다. 외국 자본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핵심적인 데는 뭐 괜찮겠죠. 그런 데는 괜찮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외국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중국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라는 게 이게 이제 1선급뿐만이 아니라 2선급 이상을 갖다 다 포함하는 건데, 이제 공실률이 올해 한 2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도시, 이제 뭐 1선급 도시에서도
그 사무실 임대료가 한 10% 정도 하락한다고 나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특정 지역에서 아주 또 인기 있는 지역은 또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다른 지역은 그 이하로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작년 대비 30% 감소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가격이 21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 부동산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데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하고 직결이 돼요. 그 중국 지방정부에서 가장 큰 그 수입이 가장 큰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수입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토지 매각이거든요. 네, 그 토지 이용권 매각을 해가지고 그건데 이게 수입이 급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개발할 때 많이 알려졌는데 LGFB라 그래서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그래서 그 중국 지방 정부에서 세운 국영 회사 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회사에서 개발을 이제 부동산 중국 지방의 그 인프라 개발이나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는데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요. 근데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는 그렇게 투자해서 인프라 건설을 하면은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차입한 거에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이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이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토지가 일단 매각 자체도 잘 안 되고 돼도 굉장히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이거 자체가 뭐 GDP, 중국 GDP의 뭐 한 60% 이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극단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요. 이게 단순히 그 하나의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헝다 사건을 봤을 때 이게 중국 부동산 전체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게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로다가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부채 상황은 어떤가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근데 BIS 기준으로 하면 그 임계 수준이 한 85%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걸 초과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지방정부 부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는 건 아니고 뭐 일부 계산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추정치가 뭐 기관마다 다 달라요. 해외 컨설팅 기관 것도 쭉 봤는데 120%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160%라고 얘기하는 데까지도 제가 봤는데 정말로 160%까지 될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과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부채가 많지만 근데 뭐 이런 건 있어요. 대신에 중국의 부채는 그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 국가 부도의 위험은 상당히 적습니다. 일본도 그렇거든요.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 훨씬 넘죠. 근데도 그 부채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어요. 95%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뭐 그러면은 그래도 뭐 버틸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올해 이제 경제 성장 목표가 5%예요. 그 작년에도 5% 했다 그러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리커창 총리도 자기는 중국의 GDP 성장률 이런 거 안 믿는다. 뭘 믿냐면은 뭐 철강 소비량하고 전력 소비량, 그 다음에 위성에서 지금 사진을 보고서 밝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추론을 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의 통계가 좀 부실하다고는 하는데 인구도 그래요. 인구 통계도 상당히 좀 그 지방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쌓아서 올리는 거거든, 보내거든요. GDP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별로 올리면 중앙에서 집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정부에서도 뭐 인구를 그러니까 중앙 정부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인구에 따라 주니까 인구를 좀 과장해서 보내고 그래서 지금 중국 14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GDP 성장률도 조금씩 이제 자기 성과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그 각 성별로 보면은 조금씩 이제 올려서 발표를 하는. 그래서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실제보다는 조금 과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5% 달성을 위해서 정부 부양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또 중국 지도부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재정 적자를 역대 최대인 4%로, 그러니까 GDP 대비 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 재정 적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 특별채 같은 게 또 많아요. 이것도 많이 늘리고 뭐 그래가지고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1조 위안에서 1조 8천억 위안으로 굉장히 크게 늘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채를 더 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높은 부채인데 여기다가 더 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 지도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중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국과의 경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결과 이제 중국의 신용 등급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피치가 17년 만에 중국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은 그래도 국채 자체를 외국인 보유 비중이 4%밖에 안 되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국유하고 상업은행 이런 데가 이제 한 7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 뭐 다른 기업들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할 정도로 외부에서 보기에도 중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중국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본하고는 사실 중국의 구조가 많이 달라서 이제 직접 비교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중국은 근데 뭐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이런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랑은 다르게 정부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끌고 나갈 수는 있으니까 그 힘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처참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럽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유럽 상황은 사실 전체적으로 그냥 굉장히 안 좋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최근이 아니라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빠지고 요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같이 겪는 패턴이긴 합니다. 먼저 이제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요. 프랑스가 지금 이제 제일 높은 나라는 그리스인데 차라리 그리스는 나아요. 옛날에 그리스 위기 때 막 200%를 훨씬 넘었었다가 지금은 15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재정 흑자를 냈고 그리스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그때 이제 구조개혁안을 받아들이면서 차관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구조개혁을 했고 재정 지출을 많이 삭감을 했죠. 그거 플러스 코로나 이후에 관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또 재정 수입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리스는 그래도 이게 150%라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지금도 안 좋은데 그래도 예전에 220, 30% 될 때보다는 훨씬 이제 내려오고 있고 그 추세가 앞으로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138%. 그리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3%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세 번째예요. 프랑스가 114%고 재정 적자가 5.8%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탈리아보다 더 위험한 게 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영국은 물론 EU는 아니지만 사실은 뭐 EU 무역안보 협정인가 뭐 맺어가지고 사실상 뭐 여전히 EU랑 뭐 준회원급은 되는 나라인데 여기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04% 정도 되고요. 재정 적자도 5.7%, 프랑스랑 비슷합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 재정 적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예요. 그 정부 부채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옛날에 왜 피그스 그래가지고 유럽의 돼지도 그러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는 그나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포르투갈도 100%가 안 돼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6%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 그동안 놀리던 나라들인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들보다 나아진 거예요. 오히려. 그다음에 스페인도 요새 이제 스페인도 104%인데 작년도에 보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제 2.5%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그나마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거고 스페인이 요새 조금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좀 두 가지. 하나는 관광 것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이 막혔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이게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팔아가지고 지금 또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뭐 그건 좀 더 이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스페인은 조금 나아졌고요. EU 권고안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재정 적자는 3%예요. 이거 지금 독일이 63%, 2.4%니까 독일은 거의 지키고 있죠. 독일은 재정 준칙이 워낙 강해가지고 너무 경직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네덜란드만 40%, 45%가 채 안 돼요. 그리고 덴마크도 4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정도가 프랑스가 2007년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였는데 지금
114%. 2배까지는 좀 안 되지만 정말 엄청나게 올랐고요. 영국은 2007년도에 43%였어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근데 이게 올해는 104%니까 2배가 넘어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좀 유럽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데, 이게 물론 이제 재정 상황만 가지고 뭐 경제를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럼 경제 성장률이 높냐? 거의 뭐 경제 성장률이 정체가 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성장도 여러 번 했고, 이탈리아도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GDP가 비슷해요. 거의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도 비슷해요. 경제 성장률도 낮고, 근데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타개가 가능하냐?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유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 어떠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EU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저성장의 부채 증가, 이게 이제 이런 늪에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뭐 안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뭐 전망을 대체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동안 유럽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질문이 좀 과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EU 전체하고 미국하고 큰 차이가 안 났어요. GDP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동안 많이 바뀐 게, 이제 저는 두 가지, 단기하고 장기적으로 나눴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미국보다 그 탈원전이라든지 일단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돌아서고 뭐 이러면서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더 심각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EU 국가들하고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중국 경제가 과거만큼 성장을 못함으로 인해서 유럽도 최근 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약간 이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때 돈을 많이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생활하는 게 어려워진 게 있고요. 요걸 단기적인 요인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요.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역시 이제 근본적인 건데, 일단은 이제 저는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는 거, 새로운 산업이 잘 못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원래 규제가 많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근데 미국은 정말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해서 요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는 방식이고, 유럽은 상당히 규제가 강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 카페 같은 거라든지 뭐 음식점 뭐 이런 것들도 규제가 굉장히 있어요. 관광객들도 상당히 불편해. 물론 뭐 그래도 관광객은 많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그 정도인 거고, 산업에서도 데이터 활용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규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잘 안 나온 거죠. 2000년대 미국에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거 요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 늙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막 성장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절대적인 위상으로 올라와서 치고 올라온 90년대예요. 90년대에 굉장히 막 강하게 치고 들어. 물론 80년대에도 어느 정도 컸지만 그때는 그냥 여러 기업 중에 하나였고,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로 올라온 건 90년대라고 봐야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업 그러면은, 물론 최근에 뜬 기업들도 있죠. 네덜란드의 ASML도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도 상당히 그 성장을 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미국이 그 회사도 있고. 그런데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이냐 볼 때면 뭐 벤츠, 뭐 바이엘, 독일 같은 경우 바이엘은 19세기 기업입니다. 바스프. 물론 독일에도 뭐 SAP 같은 그런 IT 기업도 있긴 하지만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에도 미스트랄 AI 같은 뭐 그런 데도 있긴 한데, 역시 시총 1위는 루이비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쭉 보면은 대표적인 기업이 국영기업, 뭐 가스 회사, 뭐 우체국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거,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미국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 요새 보면 뭐 동유럽 국가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나라들은 그 유럽을 이끌어갈 정도의 그 경제 규모는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로 가고, 일단은 그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이제 좀 머물렀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구조하고 또 이민자 문제가 상당히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재정 얘기를 제가 굉장히 길게 했는데 아무래도 재정 중에서 보면은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커졌고요. 사회 갈등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리더십도 약해지면서 정당이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정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다 연정이고 여당이 다 소수예요. 다 연합이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파퓰리즘이 강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재정 문제도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은 약간 사회적인 구조도 인구 구조라든지 어떤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 이제 이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암울한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딱 한 나라를 특정하는 게 참 어렵지만 최근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프랑스겠죠. 예, 프랑스가 이번에 바이루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사퇴라는 게 아니라 해임인데 해임이라기보다도 사실 자기가 사퇴한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해임될 거 자기도 알고서 신임 투표안을 제안한 거니까요. 근데 이 프랑스가 현재 이제 바이루 총리가 그러한 예산 긴축안을 던지게 된 게 프랑스의 재정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부채가 지금 현재 3조 3천억 유로인데 뭐 이게 한 5,3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 비용만 해도 이게 뭐 환산을 해보면은 한 100조 원이 훨씬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뭐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씩 여기도 이자비. 미국보다 규모가 작지만 이건 GDP도 뭐 미국보다 작으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데 프랑스가 지난번에 왜 조기 총선을 했어요. 조기 총선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조기 총선에서 여당이 실패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면은 국채금리가 3% 조금 넘어섰어요. 3.13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7월 달에 3.35가 되더니 현재는 3.5%가 됐어요. 그리스가 3.4%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보다도 국채금리가 높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그럼 그리스보다 못한 나라냐? 그건 뭐 당연히 아니죠. 그건 아닌데 어쨌든 해외에서 보기에는 프랑스 국채의 신뢰도가 이게 그리스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해외에서도 프랑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제가 이제 아까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국은 해외 외국인 비중이 한 4%밖에 안 된다. 국제 보유 비중 중에. 이거 일본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5%. 얼마나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고 예전에 봤을 때 한 몇 년 전에 봤을 때 한 5에서 6%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프랑스는 외국인이 프랑스 국채 보유 중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54%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가 그대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2022년 초 그때쯤에는 40%대였어요. 45, 46 이러다가 이게 2020년 말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한 50% 됐다가 지금은 꾸준히 올라와서 54%까지 갔는데 이게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야말로 진짜로 이거는 디폴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프랑스의 뭐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무슨 뭐 디폴트 선언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흔들리면은 뭐 유럽 전체가 꼭 다 같이 흔들리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장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장 뭐 IMF 구제금융 사실 이번에 프랑스 총리가 얘기를 했죠. 지금 상태로 가면은 구제금융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실제로 거기까지 갈까 그거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지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고요. 이게 또 문제가 예전에 그리스는 그렇게 뭐 거덜이 나는 와중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가 도와줬죠. 프랑스가 무너지면 누가 도와줍니까? 이게 규모가 그리스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도와주겠죠. 그래가지고 당장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리스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서 그럼 재정을 줄이면 되지 않냐, 지출을. 근데 줄이기는 쉽진 않고. 사람들이 이번에 재정 긴축안을 냈더니 재정 긴축안이라는 게 보면은 뭐 좀 복지 예산 갖고 무슨 뭐 실업급여 같은 걸 좀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삭감하고 이거 사람들이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야당들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지출안 줄일
못 받아들인다. 이제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지출 삭감을 못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출을 지금 늘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요, 국방비 지출을 지금 안 늘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영국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영국이 2027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현재 2.3%에서 GDP 대비 2.5%로 늘리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는 3%로 증액하겠다고 영국은 발표를 했고, 프랑스도 작년에 이제 GDP 대비 2.1%였거든요. 이거를 2035년까지 5%까지 확대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서 그래요. 러시아가 자꾸 팽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늘릴 거는 확실한데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지금 현재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요. 프랑스 국채의 상당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재정이, 그러니까 바이루 총리가 저런 행동을 하게 된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정말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정치적인 모험을 한 건데,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정치적 모험이 아니라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옥새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경고를 해야지 하는 거다.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난 더 이상 못해 도망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성향은 약간 중도 좌파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약간은 중도 보수 비슷한 그 경제 정책,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 이제 그 야당 중에 그 르펜으로 대표되는 완전한 우익이 있고, 이름은 잘 모르지만 완전한 또 좌익이 있어요. 좌파가 있고. 이게 둘이 있는데, 양쪽에서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프랑스 재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서로 지출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원인에 대해서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르펜 같은 사람은 이쪽 완전히 극우 쪽에서는 저 이민자 복지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쪽 좌파 쪽에서는 저 마크롱의 감세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혀 다른,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가 아니라 자가 쟤들 때문이야.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쟤들 때문이야.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안을 꺼내는 순간 자기 표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정치 구도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표를 얻으면 자기네가 일당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파퓰리즘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랑스가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저는 여기서도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는 게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가 아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3%로 했잖아요. 상당히 건전하고, 여기도 이제 네덜란드도 국방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늘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220억 유로였는데 내년에는 240억 유로로 이제 20억 유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그 정도 재정 건전성이면 그냥 늘리면 되잖아요. 추가 지출. 그러진 않고 고등교육 장학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이걸 국민들이 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요게 좀 사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네덜란드나 이 덴마크식 개혁을 그대로 다 들여올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통용되지는 않으니까. 다만 근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뭐길래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 유럽 복지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식 복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제일 큰 거는 역시 인구 구조가 이제 많이 바뀌고 또 이민자도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 또 거기서 감세를 하고 이러는데, 그 감세가 정말로 기업 활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쪽으로 갔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실패한 거고, 스웨덴 같은 나라가 그래서 과거에 왜 노르딕 모형 그러면서 스웨덴식 복지 모형 이런 걸 90년대 후반에 이미 다 거의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상속세도 폐지하고, 지금은 경제 시장 자체는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면서 노동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주고 이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좀 소득세나 이런 건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높고, 외주 사회 안전망은 이제 강화돼 있고, 부가가치세가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그래도 그 기업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이제 완화시켜 놨죠. 근데 프랑스는 그것도 잘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보다는 조금 낫죠. 아무래도 재정 상태가 훨씬 좋기는 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여전히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여전히 선진국이고 기술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프랑스가 아까 제가 뭐 루이비통, 샤넬 얘기를 했지만 그거 외에도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프랑스가 뭐 여러 나라가 합친 거지만 프랑스가 주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상당히 있고 또 바이오 산업 쪽에서 프랑스 상당히 또 발전해 있는 나라인 건 맞는데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 그리고 그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면서 성과를 내는 게 잘 안 나타난 건데 감세를 해도 그런 것이 없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새로운 것이 안 나타나냐 이런 거는 이제 정말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경직된 사회 분위기하고 뭐 반기업 정서도 상당히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